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입니다. 오늘은 독서 4편 시간입니다. 오늘 할 독서 내용은요, 란란의 아름다운 날이란 작품입니다. 중국 작가의 작품이죠. 키다리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차오원슈엔이라고 하는 중국 작가의 작품입니다. 자, 오늘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실 분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이세훈 쌤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상현 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현 쌤은 네네. 팬이 많아요. 그렇습니까? 예. 란란의 아름다운 날은 상현 쌤께서 아마 소개를 해주신 책이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이 책을 소개해 주신 이유가 있나요? 사실 요즘에 이제 또 중국이랑 저희 나라의 관계가 굉장히 또 뜨거운데요. 중국 소설이나 중국 문학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문학에 비해서 조금 이제 좀 소개가 덜 됐거나 좀 낯선 면이 있어요. 근데 란란의 아름다운 날 이 책은 저희가 아마 독서 방송에서 다뤘던 책들 중에서 가장 저희 이제 학생들이 좀 읽기 편한 책이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차오 원슈엔이라는 요 중국 작가가 저도 사실은 잘 몰랐던 작가인데 아동 문학이나 요 청소년 문학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이죠. 2016년에 이 어떤 아동 문학계 노벨 문학상이라고 불리는 안데르센 상이라고 요 상을 이제 수상을 하면서 이제 좀 굉장히 더 유명해졌는데요. 차오 원슈엔이 굉장히 이제 나중에 발표한 책이지만 사실은 이제 30년 정도 전에 자신이 청년 시절에 썼던 최초의 소설 원고를 나중에 조금 수정해서 이제 발표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기, 그 직후의 시기를 다루면서 이 문화대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중국 인들의 삶에, 개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이제 아무래도 독자들이 좀 읽기 쉽게 그렇게 이제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 뭔가 이 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란란이 주인공 이름입니다. 여자 꼬마 아이죠. 부모님이 이제 두 분이 계셨는데, 그리고 외할머니가 있고 외할아버지가 되게 지식인 계층의 부유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설정이. 그런데 이제 문화대혁명 시기에 하방이라고 이야기되어지죠. 지식인들이 핍박받을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가 수용소 같은 곳으로 변방에 이제 끌려가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아마 외할아버지는 이제 감옥에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벌목공으로 일하다가 이제 돌아갑니다. 문제는 이제 문화대혁명이 끝난 다음에 복권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외할머니가 어느 시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네, 유력한 시의 시장이라는 설정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10년 만에 친할머니 손에서 길러지던 란란을 어머니가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다시 부유해지고 다시 중국의 지도부로 합류하게 된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이 란란을 데려다가 기르고자 시골에 있는 란란을 데리고 옵니다.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약간의 가족 간의 어떠한 갈등과 어떤 환경적인 차이로부터 비롯되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란란은 친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그렇죠. 친할머니와의 어떠한 농촌에서의 어떠한 시골 생활에 대한 그리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친엄마와 10년 만에 만난 엄마와의 어떤 갈등 관계 속에서 결국은 친할머니를 따라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결말을 갖고 있어요. 궁금하시면 요 정도 이제 얘기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더 궁금하시면은 이거 한 2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커피숍 같은 데서 이렇게 읽으시면은 가을 햇살을 충분히 잘 느끼실 수가 있는 그런 책이니까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란란의 아름다운 날입니다. 자, 이 책은 어떻게 보셨나요, 세훈쌤? 저는 이제 중국 작가들은 확실히 기본적으로 서사는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힘은 굉장히 좋은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사실 문화대혁명은 우리가 와닿았던 사건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주 4.3 사건이 계속 떠오르는 게 굉장히 비슷한 맥락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어났던 문화대혁명이라는 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읽어 나가면 이 엄마가 저희가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엄마가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막 굉장히 자기 독선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엄마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이해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역사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은 좀 있었어요. 중국의 최근 작품들을 이해하려면 사실 문화대혁명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아마 그 문화대혁명에 대한 역사적인 하나의 배경들에 대해서는 저희 청취자분들과 학생들이, 이 방송을 듣는 학생들이 좀 간략하게라도 이 문역에 대해서, 문화대혁명에 대해서는 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를 한다면 중국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대 중국을 이해하는데 문화대혁명을 빼놓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런 어떠한 생각으로 아마 접근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마오쩌둥이 어찌 본다면 1인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방식의 중국 공산당의 노선투쟁에서 마오쩌둥이 자신의 사상의 유일 지도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홍위병들을 동원하면서 공산당 내에서의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과정에서 마오쩌둥의 사상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반대파들을 용인하지 않고 중국 고전의 다양한 형태의 어떠한 문화와 중국 고전에 있어서의 다양한 가치들을 훼손하고 부정했었던 그런 부분들이죠. 이때 많은 지식인들이 결국은 하방이라는 이름하에 노동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많은 핍박과 고통을 겪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문화대혁명이죠.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오쩌둥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참새를 봅니다. 참새를 보다가 가장 유명한 얘기죠. 자기 인민들이 이제 먹고 살 쌀도 없는데 자꾸 이제 참새가 쌀을 먹으니까 갑자기 한마디 합니다. 해로운 새다. 이러고 나니까 갑자기 중국 전역에서 이 참새의 씨가 마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5천만 명이니까 한 사람이 한 마리씩만 잡아도 이제 5천만 마리만 죽는데 얘는 인구가 10몇 억이 되니까 뭐 10마리씩만 잡아도 뭐 140억 마리의 참새가 죽을 텐데 결국 참새가 씨가 마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참새가 죽으면서 엄청난 흉년과 기근이 생기죠. 왜냐면은 참새가 결국 해충을 잡아먹었었는데 생태계가 균형이 파괴가 된 거죠. 결국은 많은 인민들이 고통을 겪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결국은 마오의 어떤 유일 지도성이 너무나 강력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심지어 결국은 참새를 수입합니다. 연해주에서 러시아 참새를 데려다가 긴급히 공수해서 막 뿌리기도 하죠. 자, 그런 과정들 속에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형태의 문제점들이 이제 나타나고 비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참새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문화대혁명의 어떤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었으니까 문역에 대해서 참새에 대해서니까 마오쩌둥에게 얘기합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오쩌둥이 이제 됐어 그만 요 한마디로 자신의 모든 실책이 덮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에서는 왜곡된 모습이죠.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어찌 본다면 변종된 정치적 이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중국이 결국 현대 중국이 이 문역의 아픔과 상처도 결국은 이제 극복해가는 과정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느낌을 겪었어요. 그런 어떠한 내용들, 그것은 외할머니를 통해서 느껴지게 돼요. 이 시장으로 나오는 외할머니를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결국은 그 문역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중국 지도부와 중국 공산당이 새로운 형태의 중국을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접근을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결국은 과거에 연연해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떠한 고통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과거에 주목하지 않고 그것을 현재와 미래로 이제 이야기되어진다는 것은 결국 문혁의 아픔을 이제 현대 중국이 어느 정도 극복해가는 과정이 있지 않느냐. 뭐 저는 나름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네, 확실히 그 외할머니가 굉장히 인상적인 인물이죠. 네, 그렇죠. 예, 중국 공산당 지도부 시진핑에 대한 느낌을 보는 것 같았어요.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아까 세훈 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나오는 이제 엄마라든가 또 이제 주인공 란란의 동생인 퉁퉁이라는 사람들이 되게 좀 굉장히 이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적인 속물적인 느낌 이제 그런 인물로 나오는데 그 모든 일을 사실은 이제 문화대혁명 시기에 겪었던 그런 아픔들이 그 인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속물성 혹은 이렇게 발현이 되게 되는데 외할머니는 그 모든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민들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퉁퉁이나 란란 자신의 이제 외손자 외손녀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려고 굉장히 애쓰는 인물인데 저는 한편으로 보면 약간 좀 이제 안타까운 느낌도 들었던 게 할머니잖아요. 사실 외할머니잖아요. 그리고 외할머니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신의 딸은 바꿀 수 없다라고 이렇게 체념하는 부분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변모해 나가는지 이 소설을 썼던 시점에서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제 그 시장 경제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변모하고 있는 어떤 중국의 느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드러난 작품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소황제를 알고 싶으면 이 책을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소황제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정확히 알게 그렇죠. 되겠죠. 예. 예.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란난 같은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중국의 새로운 형태의 지도부가 된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리고 그 엄마는 결국 란난의 엄마는 지도부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것이 이제 어찌 본다면 중국이 살아남고 살아가는 방향이다라는 어떠한 나름의 그 자부심을 좀 이 책 속에서 작가가 한 게 아닌가. 아마 베이징대 교수인가요? 이분이? 예, 베이징 대학교 교수고 굉장히 뭐 작가위원회 위원이고 뭐 겸직을 많이 하시던 분이에요. 네, 그렇죠. 이 정도 당성을 갖고 있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 시각이 없어요. 이 책은 철저하게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보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얘기들인데 이 배경으로 그러니까 동네 친구들 얘기나 아니면 고양이 얘기 그 고양이 이름 뭐였지? 꽁지? 네, 꽁지. 고양이 얘기 나오잖아요. 이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노는 곳이 이제 공동마당. 이게 공동마당이 아마도 생긴 거는 문화대혁명 이전에 대약진 시대였을 거예요. 그 대약진 시대는 어쨌든 실패한 시대란 말이에요. 마오쩌둥이 실패한 정책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빈민들이 양산이 된 상태인 게 지금 이 란란의 아름다운 날의 배경이 되는 상태이기도 하죠. 그리고 꽁지라는 애가 고양이잖아요. 근데 얘가 꼬리가 잘린 애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문화대혁명 시기에 되게 웃겼던 건 뭐냐면 그 중국에 있던 고양이들도 굉장히 순환을 많이 받았는데 왜냐면 이 고양이들이 부르주아들의 애완동물이다라는 이유에서 그냥 갖다 죽이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작가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등장시키진 않지만 그 배경을 등장시키진 않지만 그 아이들이 놀고 그 다음에 그 집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구성원들의 모습들이 이미 중국 그러니까 문화대혁명 시기를 거치면서 나타났던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들이 그 등장인물 하나하나에 다 배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나중에 란난 이제 그 뭐 고향으로 그 시골로 가잖아요. 이 사람이 베이징대 교수인 건 맞는데 과연 정말로 이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었을까 하는 건 조금 의심이 좀 들었던 건 있어요. 그런 배경을 보자면. 중국인들을 제가 뭐 몇 명 안 되지만 좀 많이 만나봤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낙관에 대한 생각은 우리랑은 정말 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마 낙관할 겁니다. 왜냐하면 뭐 이분들은 우리랑 달라요. 중국 분들은 달라요. 저는 뭐 이 방송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롯데그룹이 반드시 중국에서 퇴출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건 못 견딥니다. 중국인의 민족성과 중국인의 어떠한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어떠한 그런 공동체적인 생각 속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앞으로도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거나 여러 사람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중국과 관련돼서 조금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제 말에 대해서 많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까. 일단 뭐 이런 어떠한 느낌을 한번 가져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 상현쌤 위하가 떠올랐습니다. 화산간 매열기가 떠올랐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 청취자분들께서는 중국 작가 하면은 아마 루싱이 떠오르실 거고요. 규정전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 번쯤 보셨던 그 책이 떠오르실 거고, 아마 그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는 김용의 무협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김용 중국인가요? 대만인가요? 대만인데. 대만이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중국이 무서운 게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었어요. 김용의 작품을. 루신의 작품을 몰아내고, 다 몰아낸 건 아니지만, 루신의 작품 일부와 더불어서 김용의 작품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김용이 상당히 민족주의적인 한족의 어떤 공동체적인 생각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렇게 홀대받던 무협 작가의 작품을 교과서에 실으면서 그걸 하나의 영역으로 인정을 했었죠. 그래서 아마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작가는 과거 세대에는 루신과 김용일 텐데, 최근에는 아마 위하, 허상간 매열기로 유명한 위하의 작품을 굉장히 많이 이제 아마 읽으실 거예요. 아마 읽으셨던 분들도 굉장히 계셨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책과 란란의 아름다운 날과 허상간 매열기 속에서 공통된 가치를 느꼈거든요. 아마 이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마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셨을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가족에 대한 중국인들의 독특한 소속감과 애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그 양 책에 대한 어떠한 약간의 맛을 우리 상현쌤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신지. 그 위화의 책, 그러니까 제가 지금 더 기억이 잘 나는 거는 위화를 거의 최초로 소개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으셨나요? 김상현 쌤이? 인생이라는 작품도 그렇죠. 굉장히 유사한. 그러니까 인생은 똑같이 이제 가족의 어떤 역사 혹은 그 흐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인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란란의 아름다운 날이 문화대혁명 이후의 시기를 한정해서 이제 작품에서 다루고 있다면은, 그 인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문화대혁명 시기 이전부터 그 중국의 역사의 그 변곡점들이 한 개인의 삶과 그 중국 인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굉장히 이제 폭넓게 다루고 있잖아요. 뭐 전쟁에 끌려가기도 하고, 뭐 그 문화대혁명 대약진 시기에 막 그 엄청난 고통을 겪기도 하고, 문화대혁명에서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정말 그 홍위병에 내몰려서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이제 것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위화의 작품은 조금 더, 그러니까 따스함은 비슷한데 위화의 작품은 약간 조금 더 이제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그 블랙 유머라고 해야 될까요? 좀 냉소적인, 약간의 냉소적인, 그러니까 그 가족의 가치 같은 것들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그 사건들이 그 사람의 삶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걸 조금 더 냉소적인 시선으로 다루고 있다면은, 이 차우원 시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그 뭐랄까요? 여기서 이제 물의 원형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이분법적으로 뭔가 더 좋은 가치가 있다라는 걸 상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란란이 사실은 계속해서 회상하는 그 시골에서의 어떤 그 전원적인 삶, 혹은 평화로운 삶, 자연과 함께하는 삶, 이런 가치들이 현대로 가면서 조금씩 쇠퇴가 되고 잊혀지고 있다, 이런 점들을 이제 소설에서 굉장히 잘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책을 읽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문화대혁명이라는,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를테면은 공산주의 원리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흐름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삶이 변모를 했다면은, 종류는 굉장히 다르지만 사실 우리는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인 가치가 우리 가족의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사실은 우리도 경험을 해봤다는 거죠. 종류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들은 공산주의였지만 우리는 뭐 독재와 그리고 이제 그 고도 성장이 가져다준 어떤 그런 격차 같은 것들이 고스란히 비슷한 문제로 다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처했던 상황과 우리가 처했던 상황이 굉장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비슷하게 충돌하는 지점이 있었고, 그 비슷한 여건들 속에서도 좀 굉장히 다른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화의 작품도, 그리고 이 차오원 시인의 작품도, 그리고 우리 현실 이렇게 고스란히 비교를 해보면은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그 청취자분들께서는 이 란난의 아름다운 날보다는 아마 화산간 매력이나 인생을 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최근 굉장히 많이 책 읽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아마 저희가 허상간 매열기를 거의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소개하고 아마 학생들에게도 많이 읽히고 했었는데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거 영화로 만드는 그 기획자를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제가 막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책 많이 추천해서 학생들이 많이 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가족에 대한 어떠한 그 끈끈함이 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아마 그 청취자분들께서는 느끼셨을 것 같아요. 새롭게 풀어가는,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풀이적인 부분이죠. 할머니가 손녀와 손자에 대해서 느끼는 애정의 정도가 사실 우리랑 굉장히 달라요. 그 혈연과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 사회에 어떠한 근간을 이루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위아의 책에서도 그러한 형태의 에피소드의 바탕에 맞아요. 가족에 대한 내용이 전제되어 있고, 그리고 차오원시엔의 어떠한 란난의 아름다운 날 속에도 있다면, 그리고 모든 사실은 어떠한 현대의 어떠한 중국에 관련된 어떠한 작가의 작품의 세세한 면을 본다면 가족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 김용의 무협작품을 읽어보면 아버지 원수를 데리려 한단 말이죠. 그것도 넓게 본다면 어떠한 가족에 대한 어떠한 강한 가치를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좀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중국 그 어떤 문화적인 조건 속에서, 중국의 문화적 풍습 속에서 이 생일 파티 있지 않습니까? 이 생파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생파, 그렇죠? 우리나라와 좀 다르다는 것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중국인들은 생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 세훈 쌤, 중국인들은 생파를 어떤 느낌으로 접근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질문이 좀 큰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죠? 생파를 내 생일이야. 쉽게 생각하셔요. 내 생일이야. 그럼 내 생일날에 대한 어떠한 느낌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갖게 될까요? 친구들 불러서 생일 파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한 달치 월급을 내 생일날 한 끼 식사로 초대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얘기 어디서 들어본 예. 것 같아요. 확실해요. 이게 거의 그들에게서 생파의 느낌이에요. 당사자가, 그러니까 예, 자기 당사자가 생일날 쏘는 베푸는 거예요. 거군요. 당사자가 쏘는데 그게 한 달치, 심지어 두 달치 이 월급을 모아서 그것도 하루 한 끼에 저녁 때 확 써야 돼요. 음식을 계속 남겨야 되고 뭐 이래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친구가 멀리서 왔다라고 얘기하면 그가 머무는 집, 방값도 내줘야 되고, 그가 체제하는 모든 이 밥값, 그가 쓰는 모든 내용들, 선물까지 바리바리 챙겨줘야만이 친구에 대해서 자신이 소홀하지 않았다라고 느껴요. 이게 우리나라랑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을 보면 할머니가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란란의 생일 파티를 준비해 줍니다. 그런 어떠한 과정들 속에서 아마 할머니의 사랑을 보다 더 아마 더 잘 느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할머니가 이제 란난 생일 파티, 생일 파티가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도 란난의 생일을 잘 치러주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합니다. 10년 동안 자신의 딸의 생일 파티를 챙겨주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잘해주고 싶겠어요. 그냥 뭐 모든 요리사를 불러오고 모든 음식을 하고 모든 옷을 주고 이러면서 이제 불러오는데, 결국은 할머니의 생일 파티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할머니도 끼니를 챙기지 못하는 그 할머니가 결국 란란의 생일 파티를 위해서 몇 달 전부터 바느질을 하고, 그래서 그 바느질을 통해서 돈을 모으고 그 생일 파티를 이제 준비시켜 준 거죠.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너무 좀 자기적이다라는 느낌을 이제 독자분들께서 가질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 장면이 가장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이해는 우리 중국 분들이 생일 파티는 굉장히 우리랑 다르게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고 있구나를 좀 알면 훨씬 더 재미있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할머니 참 대단한 것 같은데, 그죠? 대단하죠. 두 할머니 너무 멋있어요. 멋있고. 멋있고, 또 위대한 분이다. 중국을 거의 뭐 만드는 분들이죠. 중국이 만약에 지탱된다면 이런 분들 때문에 지탱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재밌던 점이 그 외할머니가, 그러니까 시장이잖아요. 예전에도 시장이고 지금도 시장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데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게 좀 놀랍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시장이다라는 게, 그리고 이 굉장히 유능한 시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은 이제 48년 공산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의 이념이, 그러니까 이 남녀를 차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근데 그 아마 전통 하에서 할머니가 이제 시장이 됐었고 유능하게 계속 시정을 이끌어 나가고 이제 문화 대혁명 시기에는 그런 일도 겪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저는 이런 점이 조금 이제 할머니가 시장이네? 약간 계속 이제 눈이 띄는 거죠. 이게 사실 되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 왜 요즘에 TV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그 무슨 어떤 배우의 남편이 되게 유명하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되게 인기를 얻고 있기 하더라고요. 그 우효광인가? 예. 그 배우의 중국인 남편인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여성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되게 잘생기고, 재밌는 점은 이 사람이 되게 남성적이고 운동선수 출신인데 굉장히 자상한 거죠. 그리고 집안일을 굉장히 많이 한대요. 근데 제가 어디서 보니까 이게 중국에서는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중국 쪽이 남녀 평등 의지가요. 네. 너무너무 강해요. 여성 파괴 세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중국 사람들은 이 한국 방송에서 이 배우가 인기가 있다라는 거를 왜 그러지? 라면서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근데 그런 어떤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것도 되게 사소한 거지만 책에서 되게 재밌게 보였던 것 같아요. 뭐 여담인데 네. 상해가 집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엄청나게 상하이가 집값이 비싼데, 그 상해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집 명의를 부인 앞으로 해줘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집이 있었어도 부인이 당당히 요구합니다. 이렇게 이제 결혼했으니까 집은 내 앞으로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그 상해 쪽에 오래 살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여자라고는 좀 힘들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하는 그런 부분이죠. 이게 굉장히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남녀 평등적인 어떤 문화적인 영향이 굉장히 우리랑은 다르다. 우리보다도 오히려 어찌 본다면은 정확하게 그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뿌리 내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는 사실은 그 외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시진핑이 떠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게 또 그 어떤 부분에서 공산당 내에서의 어떤 영향력에 대한 문제, 물론 이게 군소 규모의 시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어떠한 당 서열로 따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지금은 시각했지만 지금 시진핑과 권력을 다투었었던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예요. 그러니까 충칭이라고 하는 도시의 서기. 네. 그 사람이 이제 보시라이였거든요. 결국은 이 정도 권력을 갖고 있어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죠. 상하이 시장, 이거 진짜 너무너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우리가 이 소설 속에서 느끼는 어떤 시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상징적인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이건 거의 베이징 아니면 상하이인데, 그렇죠? 이 정도면은 뭐 중국 공산당의 핵심 간부죠, 외할머니가. 어쨌든 그런 모습들 속에서도 인민과 친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어떤 특권을 베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떠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딸을 사랑하면서도 딸에게 또 어쩔 수 없이 제재를 가하면서도, 그러나 또 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어떠한 외할머니 어떠한 그런 고뇌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책이 결국은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내고 있구나라는 어떤 느낌을 가졌죠. 자, 뭐 한번 청취자분들께서도 저는 이 책 권합니다. 그냥 날씨가 되게 좋지 않습니까? 요즘 가을에 청명한 하늘이 있는데 중국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책을 읽고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문화대혁명을 좀 조사시켰으면 좋겠어요. 청취자분들께서 야, 문화대혁명을 한번 조사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 책이 학생들에게 문화대혁명을 좀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마 또 하나, 이 책을 통해서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동양권 사고, 동양적 사고에서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느냐. 그러니까 혈연 중심의 가족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이 강한 결속력이라고 하는 그런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가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가족,
이 가족이 어떠한 울타리 속에서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미국의 보수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가족의 가치를 얘기하게 되고요. 국가라고 하는 어원 자체도 결국 가족 공동체가 확대된 것을 이제 국가라고 바라보는 것이 오랜 어떠한 동양의 전통적 시각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이제 유교적 시각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족에 대한 어떠한 생각들을 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떠한 부분들,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에 대한 어떠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위하라든가 다른 중국 작가의 작품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생각들을 하면은 조금 더 이 책이 의미 있게 학생들에게 읽혀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상현쌤, 뭐 이 책에서 가장 가치 있거나 뭐 핵심적인 구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우리 학생들이나 청취자분들께 좀 이야기해주고 싶다,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해내게 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있으면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소설에서 지금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어떤 구절이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과 크게 벗어나진 않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저기 말씀드렸던 그 연장선상인데, 그 외할머니가 그 퉁퉁이라는 이제 손자가 있는데 얘가 굉장히 제멋대로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듣고 소황제죠, 소황제. 예, 소황제고 진짜 주먹을 부들부들 떨게 할 정도로 되게 맞아야 돼요, 버릇없는 얘는. 아이로 진짜 제가 체벌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변해가고 정말 제멋대로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로 이제 아이가 변하게 되거든요. 이제 소설 안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애가 그렇게 변하게 되는데, 이제 이 아이를 이제 훈육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외할머니가 그 마당에 그 흘러 넘친 그 오수를 수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정확하게 지금 어딘지를 찾지는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할머니는 계속 그런 이제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음, 뭐 신분이 더 뭐 높고 낮음은 정말 의미가 없다. 그런 것은 굉장히 무의미하고, 그 오수를 이제 처리하고 그 하수를 이제 고치고 이렇게 하는 그 일에 이 손자와 손녀 란란이 계속 다 이제 참여를 해서 그걸 이제 함께 고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이 이 소설에서 되게 재밌게 드러나는 것 같고요. 네, 이게 참 이게 이야기가 쫙 이렇게 한꺼번에 흐름이 돼 있으니까 어떤 이제 요 장면에 대해 키다, 뭐 이 장면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약간 조금 이제 난감하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세훈쌤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 주실래요? 저도 뭐 사실 어느 한 장면을 딱 꼽아서 이게 인상 깊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저는 이제 지금 읽은 느낌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중국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외할머니와 그 딸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문화대혁명이 우리가 그냥 대충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니까 문화대혁명이지, 이거 뭐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고 막 가족들끼리도 죽이고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던 일들인데, 그런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4.3 사건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상처를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처는 치유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같은 가족이란 이름으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중국이 만들어진 건데, 그 중국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국과 대만의 차이는 문화대혁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현재처럼 후한무치해진 이유도 문화대혁명 시기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로 이 사건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작가는 중국에 대해서 더 희망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싶어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의 입장에서 그런 어떤 사륙을 겪었던 200만 이상이 죽었던 그런 사륙을 겪었던 입장에서는
그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그대로 어쨌든 자기는 드러내고 싶지 않았지만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읽으면서 내내 좀 마음이 아팠던 소설입니다. 네, 그렇죠. 마음은 아팠는데 저는 이제 그 150페이지요. 150쪽. 여기서 이제 원래 란란이 어렸을 때 그 다오후라고 하는 오빠랑 사촌 오빠랑 몰래 서커스를 구경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진짜 이 용감한 이 두 남매의 그 배를 타고 이 야밤에 이제 결국 돌아오다가 서커스 보고 돌아오다가 깜깜한 밤에 이제 두 어린 아이가 이제 그 배를 몰고선 이제 막 오게 되는 그 역경이 있었죠. 거의 어찌 보면 죽을 위험의 어떠한 그런 과정이면서도 이 아이들이 그런 시련을 극복해 가면서 오히려 위안을 얻고 거기서 오히려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세대를 넘어서 이제 극복이 된다는 거죠. 그 시대 살았던 사람들은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세훈쌤 생각에 동의하는 게 4.3이라고 하는 것들을 겪었던 그런 분들은 아마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에겐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국가라는 것, 세대라는 것이 그 다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 유한하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문화대혁명의 피해를 본 란난이, 가장 어찌 본다면은 엄마 아빠랑 떨어져 살게 된 란난이, 가장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최대 피해자 중에 하나인 란난이 결국은 그 공간에서 반듯하고 자신의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이제 좀 표현을 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느낌으로 얘네가 그러한 어떠한 과정들을 밟아가려고 하고 있구나. 또 1980년 작품인데 이 사람이 당시 지식인이었을 텐데 당시에는 베이징대 교수도 아니었을 텐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표현해내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생각이 우리랑은 좀 많이 다르구나 뭐 이런 어떠한 내용을 좀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1980년대 소설이라고 치면 진짜 암흑의 시기잖아요. 암흑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중국인들의 어떠한 고유한 자국에 대한 어떠한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공동체와 국가에 대한 어떠한 지지와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국가 정체성에 대한 측면들이 좀 많이 강한 나라다라는 것들도 한번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문혁의 가장 큰 피해를 본 란난이 그 아래 세대죠. 관계 없었던 란난이 그러나 더 희망찬 어떠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중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표현되어진 부분들이죠.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역사적인 맥락으로 본다면 좀 너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냥 문혁을 우리 학생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일도 있었대. 라는 것으로 좀 한번 이 책의 좀 효용적인 가치를 청취자분들께서 좀 심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리고 가족에 대한 부분들은 꼭 한번 좀 짚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다양한 형태의 중국의 소설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참에 가족 간의 사랑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하의 책을 좋아하셨던 청취자분들께서는 이 책도 한번 같이 읽어보신다면은 다양한 어떠한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란난의 아름다운 날에 대한 방송 이 정도로 아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저희 독서방송이 이제 지금 4회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한 달치를 바로 다 녹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은 책 2권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책은 저희가 미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드르디 야생의 삶이라는 책입니다. 프랑스 작가입니다. 미셸 투르니에가 지은 책입니다. 문학과 지성사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아마 이 책에 대해서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수요일 날은 언제나 책 향기가 묻어나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진담이었습니다. 상현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훈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